지선아, 도윤이가 어젯밤에 잠꼬대를 하는데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 그래요? 또 무슨 공룡 이야기라도 했나 봐요. 아니, 이번엔 좀 다른 얘기였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돈만 받으면 우리만 멀리 떠난대. 이랬지. 뭐냐? 아이들이야 뭐 어디서 또 그런 말을 또 영상에서 봤나 봐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래. 나도 그냥 웃으려고 했는데 이가 갑자기 눈을 피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네. 어머님, 설마 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 재산을 며느리 주려고 했는데 손자의 잠꼬대를 듣고 마음이 바뀌어 버린 시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혜 씨는 경북 구미의 오래된 주택가 마당 끝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단층 집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교직에 몸담고 살림을 꾸려온 세월도 자식들을 키워낸 긴 나날도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고 어느새 그녀의 손에는 세월이 남겨놓고 간 주름과 가리고 통장 하나가 전부였다. 그 통장 속에는 그녀가 평생 동안 모아온 30억이라는 돈이 담겨 있었다. 누구에겐 큰 돈일 수 있고 누구에겐 보잘것없는 숫자일 수 있지만 박정혜 씨에게 그 돈은 단순한 금액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월급의 절반을 떼어 적금 통장에 넣으며 꾸역꾸역 쌓아 올린 인내의 결과였고 가족을 위해 포기한 꿈과 시간을 환산한 눈물의 무게였다. 남편은 10년 전 뇌경색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박정혜 씨는 홀로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아들은 직장 문제로 서울로 떠났고 그 뒤를 따라 며느리 지선과 손자 도윤이도 함께 이사를 갔다. 외로웠지만 박정희 씨는 그저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랐고 명절이면 직접 밑반찬을 싸들고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 손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삼았다. 지선은 참한 며느리였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집안 살림까지 병행하는 모습은 박정혜 씨의 눈에도 안쓰럽고 대견해 보였다. 박정혜 씨는 매번 지선아, 너는 참 착하고 억척스럽게 잘 살고 있다.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지선은 늘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님, 저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감사하지요. 라고 손을 꼭 잡아주곤 했다. 그런 지선을 보며 박정희 씨는 언젠가부터 마음속에 결심 하나를 품기 시작했다. 가진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겨줘야겠다고. 그 돈이면 도윤이 교육도 걱정 없고 지선도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진 걸 이 아이들한테 다 주고 가야지. 세상은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얘네가 편하게 살 차례야.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손자의 사진이 붙은 냉장고 문을 어루만졌다. 물론 주위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정희야, 애들 요즘 뭐 믿고 다 주냐? 너 늙어서 병원비도 있어야지. 나중에 혼자 되면 아무도 안 돌봐줘. 친구들의 말도 맞는 말이었지만 박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난 얘네가 웃는 모습만 보면 돼. 그게 내 행복이야. 결국
그녀는 오래도록 숨겨왔던 재산 증서를 꺼내들고 가족에게 말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오래된 약속 노트에 지선의 이름 석자를 써내려가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산의 절반 이상을 며느리에게 남기겠다고 작성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여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택이었다. 그날 저녁 박정희 씨는 전화기를 들고 며느리 지선에게 말했다. 지선아,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품어온 정과 기대, 그리고 작게 피어나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박정희 씨는 며느리 지선을 집으로 불렀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결심을 실현하려 하자 마음 한구석이 자꾸 떨렸다. 거실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나른하게 흔들렸고 탁자 위에는 직접 그린 대추차와 함께 미리 꺼내놓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도윤이 손을 잡은 지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박정희 씨 앞에 다가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랜만에 오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대추차 냄새도 그대로고요. 박정희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래. 도윤이도 많이 컸네. 손 좀 씻고. 이리 앉아라. 라고 말했다. 지선이 자리에 앉자 박정희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서랍 속에서 오래 보관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던 탓인지 봉투 모서리가 조금 구겨졌고 그걸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다듬듯 쓰다듬었다. 지선아, 내가 요 며칠 많이 생각했어. 내가 가진 거 네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더라. 그 말에 지선은 눈을 크게 뜨며 박정희 씨를 바라봤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교직에 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고 내 시아버지랑 같이 쓰던 적금도 있고 원래는 도윤이 대학 가기 전에 천천히 나눠줄까 했는데 이젠 네가 이걸로 편하게 살았으면 싶. 박정희 씨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재산 명세서와 명의 변경 의사를 밝힌 자필 유언장이 담겨 있었다. 지선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열어 안을 확인한 뒤 서류를 다시 닫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눈가를 붉히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금세 눈물이 맺혔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박정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소리 말아라. 도윤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너 혼자 다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그저 그 수고에 조금 보태주는 것뿐이야. 지선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덕분에 아이 키우며 살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 말에 박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도 살짝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최대한 담담한 얼굴로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이 돈은 너한테 주는 거지만 내 마음은 도윤이한테 주는 거야. 그 아이가 밝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써다오. 그 말에 지선은 두 손으로 봉투를 꼭 끌어안았다. 잠시 뒤 박정희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도윤이 엄마가 힘들게 키우는 거 알아?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꼭 잘해야 해. 알겠지? 도윤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네, 할머니. 하고 대답했고 세 사람의 사이에는 순간적으로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박정희 씨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래. 이 애가 도윤이 잘 키우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창밖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박정희 씨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기 있는 공기가 돌고 있었다. 작은 거실에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나눴고 도윤이는 김치 없는 김치볶음밥을 2번이나 리필해 먹었다. 박정희 씨는 손자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우리 도윤이 이젠 밥도 참 잘 먹네. 라며 웃었다.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온전히 머무는 이 고요한 시간이 그녀에겐 더 없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지선은 설거지를 자처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박정희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그녀의 성의를 존중하며 식탁에 앉아 조용히 도윤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TV 앞에 깔린 담요 위에 엎드려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조용한 화면의 색깔만이 벽에 잔잔히 반사되었고 지선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올 무렵엔 이미 도윤이는 포근한 담요 위에서 잠에 빠져 있었다. 밤 9시 무렵 박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끌어올려 손자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요즘 잠버릇이 심해졌대요. 지선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잠꼬대도 자주 하고요. 유치원 때는 밤마다 공룡이 나왔다고 울더니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꿈도 많아지고 속에 쌓인 것도 많아지는 법이지. 박정희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잔잔한 숨결을 바라보았다. TV 소리는 이내 꺼지고 집안은 서서히 정막 속으로 잠겨들었다. 지선은 아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박정희 씨는 혼자 거실 정리를 마무리했다. 고요한 밤 문득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늘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야. 그 말은 단지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에 뿌듯함을 품은 채 안방 불을 껐고 도윤이와 지선은 아늑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윤이가 갑작스레 몸을 뒤척이며 소파 위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돈만 받으면 우리만 떠난대. 말끝은 흐릿했고 여느 아이들처럼 말의 절반은 잠결에 흘려보낸 것 같았지만 박정희 씨는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마시던 물컵을 내려놓고 어두운 거실에서 잠결에 무의식 중 흘러나온 손자의 말을 곱씹었다. 할머니 돈만 받으면 우리만 떠난대. 그 순간 그녀의 안에 있던 따뜻한 확신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윤이는 다시 조용히 숨을 골았고 얕은 숨결에 맞춰 이불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했고 깊은 꿈속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며느리의 울먹이던 얼굴이었고 귓가에 맴도는 것은 손자의 한마디였다. 그녀는 허리를 세우고 조용히 창가에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바깥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담벼락을 타고 흘렀다.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던 의심은 불빛처럼 길게 그녀의 마음을 가르고 있었다. 지선이가 정말 그럴 리 없지. 그렇겠지.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떨리고 있었고 서랍 속 유산 증서가 담긴 봉투가 오늘 하루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박정혜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식어가는 찻잔을 손에 쥔 채 몇 시간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이의 그 잠꼬대.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돈만 받으면 우리만 멀리 이사 간대. 는 짧았지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다. 그 말이 농담이었을 수도 아이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수십 번 되풀이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는 너무도 맑고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돈만 받으면이라는 말이 박정혜 씨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왜 굳이? 할머니 돈만이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묘한 섬뜩함을 느꼈다. 할머니 돈이 아닌 돈만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 단순한 이사 계획이 아니었다. 그건 혹시라도 자신이라는 존재를 배제하고 오직 돈만을 고려한 누군가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윤이가 거짓말을 할 나이도 아니고 그런 말을 스스로 지어낼 리도 없었다. 아이는 언제나 순수했고 엄마와 나눈 대화를 무심코 따라하거나 흘려들은 말을 잠꼬대로 토해낸 것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른의 세계에서 특히 돈이 걸린 문제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다. 지선과 도윤이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 숨결이 평화로워 보였기에 더욱 마음이 복잡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지만 방 밖 그녀의 마음은 불붙기 직전의 도화선처럼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다시 거실로 나왔다. 서랍 속에서 유산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여전히 단단하고 묵직했고 그녀의 손에는 묘하게 차가운 감촉만이 느껴졌다. 봉투를 다시 여는 순간 오후 내내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지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었을까? 설마. 지선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박정혜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눈을 감자 손자의 말이 다시 생생히 떠올랐다. 그 순간 단 한 가지 이미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 집,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이 아무 말 없이 짐을 싸들고 멀리 떠나버린 빈집, 텅 빈 부엌, 굳게 닫힌 방문, 자신만 홀로 남겨진 의자 위에 외투 한 벌. 그것은 상상일 뿐이었지만 한평생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박정혜 씨에게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녀는 다시 봉투를 서랍에 넣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아이의 담요를 고쳐 덮어주며 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다. 지선아, 제발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를. 박정혜 씨의 눈빛은 더 이상 맑고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그 안에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아직 꺼내지 못한 말들이 불안정하게 뒤엉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혜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자긴 했지만 제대로 잔 건 아니었다. 밤새 뒤척이며 도윤이의 잠꼬대 한마디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고 마치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단서처럼 자꾸만 그녀를 괴롭혔다. 부엌으로 나와 조용히 커피포트를 올리고 수돗물을 받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지선이는 어제 내게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는데 그게 연기였던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쑤셨고 차마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게 그 불신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도윤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지선은 욕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 후 거실로 나와 박정혜 씨와 마주 앉았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어제의 따뜻했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정희 씨의 마음은 이미 밤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선아, 조용히 부른 그 한마디에 지선은 컵을 들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박정희 씨는 어제와는 달리 오래도록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묘한 압박감을 주는 눈빛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굳이 묻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 무언의 판단이 오가는 듯했다. 그 시선을 받은 지선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 근육이 살짝 떨리는 것이 박정혜 씨의 눈에 명확히 보였다. 지선은 곧바로 눈을 돌려 커피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박정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눈을, 표정을, 호흡까지 관찰했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그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머릿속에 새겼다. 지선은 그 시선이 오래도록 이어지자 결국 말을 덧붙였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감추려는 억지스러운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박정혜 씨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있었지. 어젯밤 도윤이한테서 이상한 말을 들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선의 눈빛이 확연히 흔들렸다. 놀란 듯 동그랗게 뜬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놀람만이 아니었다. 뭔가 급히 감추려는 반사적인 본능이 그 짧은 눈빛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지선은 그 눈빛을 박정혜 씨와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피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꼼지락거렸고 입술이 말라붙은 듯 보였다. 박정혜 씨는 그 눈빛 하나로 확신했다. 말이 아니라 그 피하는 순간의 눈빛 하나로 무언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따뜻하던 햇살도 그 순간만큼은 거실을 비추지 못하는 듯했다. 박정혜 씨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선 또한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화는 멈췄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큰 진실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박정희 씨의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단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박정희 씨는 단정히 옷을 갈아입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에 작은 브로치를 꽂고 구두 대신 편한 단화로 갈아 신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빗으며 자신을 바라본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결연했다.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내 마음은 줄 수 있어도 내 이름으로 된 돈은 이제 내가 지켜야겠다. 거실 한편에는 여전히 어제 보지 않은 듯한 재산 명세서 봉투가 놓여 있었고 도윤이의 천진한 얼굴이 담긴 가족 사진이 그 옆에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들어 서랍 깊숙이 넣은 뒤 자물쇠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구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농협 구미 중앙지점. 그곳은 박정희 씨가 수십 년간 거래해온 익숙한 은행이었다. 지점의 자동문이 열리는 아침 9시 정각, 그녀는 가장 먼저 문을 통과했다. 창구 직원은 그녀를 보자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박정희 씨는 짧게 미소를 짓고 조용히 말했다. 통장 하나 새로 만들려고요. 제 손자 이름으로요. 직원은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다. 손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살이에요. 이름은 김도윤. 아버지 대신 제가 보호자 명의로 시작할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목적은요? 박정희 씨는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한 단어를 꺼냈다. 교육비요.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는 일련의 과정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박정희 씨는 그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은 차분했지만 가슴 한쪽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쓸쓸해지고 있었다. 새로 발급된 하늘색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박정희 씨는 그것을 마치 성경처럼 두 손으로 감쌌다. 그 통장 안에는 수십 년간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마음속 갈등 끝에 내린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창구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다시 한번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김도윤, 보호자 박정희. 그 간단한 문구가 그녀에겐 세상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은행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노란 개나리가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에 다시 다짐했다. 지선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의심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확인하려 애쓸 이유도 없다. 내가 믿는 건 이제 도윤이 한 명이면 된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근처 문구점에 들러 도윤이 이름이 적힌 작은 라벨지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라벨을 새 통장 겉면에 조용히 붙였다. 붉은색 볼펜으로 절대 건들지 말 것이라고 작게 메모를 덧붙이고 그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어 손수 바느질한 회색 천주머니에 감쌌다. 이후 그녀는 거실 책장 깊숙이 숨겨둔 앨범 박스 아래쪽 가장 손이 잘 닿지 않는 공간에 그 통장을 조용히 넣었다. 그곳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한평생 지켜온 마음의 금고와도 같은 자리였다.
모든 과정을 마친 뒤 박정혜 씨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마치 오래된 전쟁이 끝난 뒤 같은 고요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도윤이한테 줄 거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게 맞지. 어른들 마음은 너무 믿으면 안 되더라.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정혜 씨는 평소보다 일찍 도윤이를 초등학교 앞까지 마중 나갔다. 아이들 사이에서 유난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도윤이가 교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이유 없이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이의 작디작은 손을 잡는 순간 온갖 복잡한 생각이 스르르 멀어지는 듯 했다. 할머니 오늘 우리 반에 생일이 내 있어서 케이크 먹었어. 도윤이는 밝게 웃으며 자랑했고 박정혜 씨는 그 웃음에 맞춰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좋았겠다. 우리 도윤이도 곧 생일이잖아. 그땐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 갈비찜이랑 계란찜이랑. 그래. 할미가 다 해줄게. 손자의 수다스러운 말소리는 봄날의 새소리처럼 그녀의 마음에 잔잔하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전날의 긴장과 오늘 아침의 결심들이 모두 뿌옇게 멀어지는 듯했다.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그래 그걸로 된 거지. 집에 돌아오자 도윤이는 배가 고프다며 과자를 찾았고 박정혜 씨는 평소 아껴두던 육아와 귤을 내주었다. 거실 한복판에 돗자리를 깔고 둘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나눠 먹었다. 박정혜 씨는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도윤이는 어느새 과자 몇 조각을 입에 넣은 채 소파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입가에 남은 설탕가루를 손등으로 슥 닦는 모습도 자기도 모르게 코를 킁킁대며 졸음과 싸우는 모습도 그녀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순수하고 진실되게 보였다. 그 순간 박정혜 씨는 문득 자신이 어제까지 품었던 모든 불신과 의심이 이 아이에게는 결코 닿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한 가지 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도윤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의 이마에 드리워진 잔머리, 고르게 오르내리는 가슴, 살짝 벌어진 입 사이로 들리는 약한 숨소리.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박정혜 씨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위로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녀 자신에게 던지는 문장이었고 지금껏 살아오며 쌓인 수많은 순간들의 결론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도윤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작은 이마에 깃든 따뜻한 체온은 너무도 분명히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지켜야 할 건 돈도 유산도 아닌 바로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웃음이라는 것을. 박정혜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화일을 꺼내 전날 숨겨두었던 도윤이 명희의 교육비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장의 편지를 조심스레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윤아, 이건 너에게 줄 할머니의 마음이란다. 아직 넌 읽을 수 없겠지만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게 되는 날엔 진심이 어떤 건지 너도 알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편지를 접고 통장 사이에 끼운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누운 도윤이 곁에 조심스레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창밖은 해가 저물며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박정혜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 평안을 느꼈다. 눈물도 분노도 의심도 없는 조용한 감정이 가슴 속에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은 채 가장 순수한 사랑만을 선택한 하루로. 여러분은 사연 속 박정희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나눈 마음은 결국 언젠가는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유산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